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요즘 날 덥고 습하고 비 오고 이러는데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 재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고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을 바로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저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내내 장맛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밤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호남권 일부로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권에 15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충청에도 80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8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4.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을 텐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30도, 광주는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이미 그간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돈 없는 학부모 갑질입니다.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탓에 교육활동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교사 노조에서 이 최근 2, 3년간 서희초에서 근무했거나 지금 근무 중인 교사들의 제보를 받아서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희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서희초의 민원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에는요,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서 이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또 교권 침해에 대한 이 고충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계에 따르면 이 교원 노조 등이 개설한 한 웹사이트에는요, 그동안 과도한 학부모 요구사항을 받았던 사례부터 폭언, 폭행까지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수천 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 한 교사가 원격 수업 기간 중에 한 학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니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 교사가 직접 모닝콜을 해서 아이를 깨워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사가 어렵다고 하자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사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달라, 직접 끓인 죽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결석하고 난 뒤에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를 아이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올 법도 한데요. 또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항의는 상당히 흔해서 교사들 사이에는 이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가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에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면 교권 침해 사례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자식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그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차제에 이게 진짜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학부모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부모 교육. 네, 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서 이 범행 현장이 담긴 CCTV나 범인인 조 씨의 신상에 관한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글도 올라왔다고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조 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불성실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조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는 이 얼굴 보니까 작년 겨울에 모 건설 현장에 2달 정도 다닌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도박 빚이 5천만 원이 있고 이혼했다고 들었다. 이 당시 엄청 불성실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라 기억난다라고 전했습니다. 접한 누리꾼들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 나락보내놓고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네. 도박빚이 5천만 원이면 열심히 산 적이 없는 사람인데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SNS가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요. 그 사건 현장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돌았어요. 네. 저까지 볼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본 분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네.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사람이 이렇게 움찔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범죄가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 이유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지점 때문에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시민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등에서 뒤에서 공격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일에 분노를 해도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 말고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서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신림동 인근 주민들도 공포를 마찬가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신림동 주민은 이제 동네를 잘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다. 밤에는 더 안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치안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느닷없이 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수상한 국제 우편물 공포 확산입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 수상한 우편물을 외국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무려 2,0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2일 첫 신고부터요, 어제 오후 5시까지 무려 신고 수가 2,058건 112에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가운데 645건을 수거해서 조사 중이고 나머지 1,41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울산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관계자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를 열어본 뒤에 어지럼증 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다행히 국박과학연구소 정밀검사에서 이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울산 사건 이 정체불명의 소포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주문하지 않은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폭주를 했고요. 휴일과 주말이 낀 나흘 동안 전국이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바탕 수동을 겪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이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합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는 우편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판매자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기 수법 비슷한 방법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작위로 주문하지 않은 소포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판매량을 굉장히 높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거예요. 또 리뷰도 이 허위로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써서 평점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 등급도 올라가고 검색에 상위가 노출되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법인데요. 우편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상당수 우편물의 포장 안에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점도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물질 테러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관계당국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오늘도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요즘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사회 문제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팔기도 바쁜 기업들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로 자신의 자원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모른 채 하는 나쁜 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기억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사회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기왕 물건을 구매하는 거라면 사회공헌 기업 이런 착한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심리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사회 문제 해결사로 나선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이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이 L사의 이야기입니다. L사는요, 40년 만에 이 한강으로 돌아온 수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수달은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동물인데요. 과거에는 전국 관과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류였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오염되고 모피를 위한 남획이 늘어나면서 이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 서울에서는 1973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요, 2017년에 수달 몇 마리가 한강 부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현재는 이 서울 내 중랑청에서 2-3마리의 수달 개체군이 각각 따로 관찰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최소 5마리 이상의 수달이 이 중랑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도심에 멸종위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엘사가 수달 지킴이로 나섰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우선 엘사는요, 지난해 이 여의도에 있는 색강 생태공원에 이 수달 동상과 야외 공원 안내판이 있는 이 수달 배움터를 조성했고요. 이곳에 총 9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이 수달 생태 강의와 놀이, 이 수달 보호구역 가꾸기 등으로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을 펼쳤는데 이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달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쓰레기를 치우는 서식지 강화 활동을 계획 중이고요. 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달 학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서울 한강에 수달이 돌아오면서 이 도시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만큼 이 엘사는 수달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달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건강 상태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대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지금은 이 안전한 서식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수달이 다는 아닐 겁니다. 수달 외에도 서울을 떠난 또 다른 생물들이 있을 거거든요. 돌아오기를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다음으로는 건설과 석유화학에 특화된 D그룹입니다. D그룹과 그룹사들은요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법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하는 이유가 연간 424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 자, D그룹은요 2021년 1월부터 지주사 체제로 출범해서 건설업에 특화된 D기업에서 D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 계열사별로 특화된 친환경 신사업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돈이 들 텐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펼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D그룹의 한 그룹사는 종이컵 제로 캠페인처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임직원에게 개인 텀블러를 지급하고 사무실 각층에 세척 설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자연스러운 텀블러 사용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해서 음료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간 약 62만 개의 종이컵과 또 매년 4.25톤에 달하는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직접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행하니까 같이 하는 건데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유통업계 L사의 이야기입니다. L사는요, 8월 17일까지 환경을 주제로 이 다양한 팝업과 전시, 그리고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파괴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곤충 꿀벌을 모티브로 매장의 이 내외부를 꾸몄고요. 이번 친환경 테마 행사는 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부터 이 휴가 성수기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개최해서 이 고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엘사가 올해로 ESG 캠페인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엘사는요,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 휴양지인 제주도와 강원도 양양의 해수욕장을 찾아서 환경을 정화하는 이 비치코밍을 진행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봄에는 서울 관광특구에 있는 이 경희군 공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열어서요, 2,200리터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이 MZ세대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엘사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이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를 비롯해서 소비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친환경 행사가 또 계속 이어질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와 함께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아이고 배야, 배 아파서 못 살겠네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뭐 배가 아플 정도로 질투가 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이재원 아나운서는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네. 물론 뭐 없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서. 네, 맞아. 맞아. 제가 좋은 차 타면 나도 탈 수 있는 게 이거다. 좋은 집 사면 나도 집 사야 되는데 하면서. 누구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었어요. 백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그 백을 살려니까 가격이 좀 비싼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20% 정도 세일할 때 샀어요. 근데 내 아는 친구가 그걸 들고 있어, 똑같은 가방을. 너도 20% 할 때 샀냐? 그러니까 난 50%. 배가 무지하게 그날 아파가지고 소화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50% 세일할 때 샀고. 그러니까 괜히 또 손해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민준 기자는 누구 뭐 질투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질투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자기 새 차 샀다고 집 앞에 와가지고 드라이브 가자고 이럴 때 우수석에 타가지고 약간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막걸리 부어줘야죠, 바퀴에다가. 절대 냄새 안 빠지게 해줘. 정말 뭐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예. 누구나 뭐 남을 질투해본 경험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인지 수림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이 옛날에는 내가 더 잘 살았는데 5년 만에 전세 역전한 직장 동료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저랑 같은 아파트 사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5년 전에는 우리 집 형편이 그쪽보다 훨씬 나았어요. 제가 더 큰 평수에 전세로 들어갔고 회사 동료는 작은 평수로 집을 샀거든요. 근데 5년 사이에 집값이 확 오르더니 저보다 전세 역전한 겁니다. 그 뒤로 저랑 눈만 마주치면 내가 그때 집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도 빨리 그 집 사. 얄미워. 이러면서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직장 환경상 그 동료랑 안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집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직장 봐도 한숨이 나오고 만날 때마다 나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렇다고 안 보고 살 수 없는 이 회사 동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 쓰리겠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뭔가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사실 뭐 안 보면 되는데 맞아. 직장을 함께 다니니까 계속 마주쳐야 된단 말이죠. 같은 동료. 이게 뭐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땐가 보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 막 올라갈 때 누구는 집 사고 누구는 집 못 사서 벼락부자 벼락거지 얘기 나왔잖아요. 네, 맞아. 그때 그건가 봐.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5년 만에 반전된 내 인생 이러면서 속상하죠. 주변에 잘 된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아유, 정말 나 빼고 다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잘 된 게 좋기는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되게 속상한데 경우에 따라 얘가 나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나를 추월하면 이건 더 미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희한한데 인생이라는 게 뭐 철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러움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비교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내가 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걸 흔히 우리가 우월 비교라고 부르고요. 내가 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걸 흔히 열등 비교다.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우리는 평생 비교병을 앓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럼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걸 부러움이라고 할 텐데 부러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 양성 부러움이라는 게 있고 악성 부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 부러움이라는 게 뭐냐? 누가 잘 됐다. 어우, 야, 너 축하해. 잘 됐다. 어우, 너 정말 잘 됐어.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이건 양성 부러움이에요. 네. 근데 악성 부러움 뭐냐면 아우 저거 확 죽었으면 좋겠네. 저거 다리 안 부러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내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러움을 느끼는 내 자신도 좀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 옹졸한 거 아닌가 자신에 대한 이 속상함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내 앞에 와서 잘난 척까지 한다. 야, 그럼 거의 뭐 극혐이죠. 정말 아침부터 밤맛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네. 원래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잖아.
근데 매일 지는 것 같아요. 매일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네. 약간 부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더 자괴감. 약간 자책하게 괴로운 되는 것 같아요. 자책하고.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부러움이 생기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는 이 상대방이 괜히 미워지는 거.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는 거.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사실 자기 부족감,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그 상황인데 분명한 건 이런 감정은 내가 아무리 부러움 또 질투를 안 하려고 해도 이 감정이 없어지질 않거든요.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원인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사연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 동료가 잘난 척한다. 나를 짜증나게 한다. 심지어 요즘은 집만 봐도 한숨이 난다. 직장만 봐도 한숨이 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동료가 진짜 잘못했냐? 맞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이 잘못했냐?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냐?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이 감정,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게끔 하는 이 감정은 사실 진짜일까요? 아니죠. 이런 걸 흔히 가짜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언니 내가 그때 집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언니도 빨리빨리 해서 집 사. 이게 그냥 단순히 약 올리려고 한 소리만은 아니다. 네. 그렇지. 안타까워. 아니지만 뭐 여유되면 빨리 집 사는데 여유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안 이 되지. 말을 못하는 사연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괜히 내가 나한테 생떼를 쓰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 진짜 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다 들죠. 먼저 내가 잘 되고 싶고 또 쟤를 이기고 싶고 또 나는 자격이 충분한데 나에게는 왜 이런 운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나 결핍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한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입부터 닫으셔야 돼요. 이건 뭔가 왠지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고 뭔가 잘 되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돼요. 험담을 하게 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저거 괜히 배 아파서 그러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질투를 감추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한 내 위신을 지금부터 생겨날 나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도록 입을 좀 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미 그쪽은 집을 샀고 내 집을 바꾸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내 감정이나 그 사람 감정도 사실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잘난 척하는 것도 적응하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 자기보다 또 더 잘난 사람 나와요. 그럴 때까지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내 감정 불처럼 일어나지만 요거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가 긍정적 부러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 부러움이라는 건 뭐냐? 보통 부러움이 무조건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때 감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친구를 이기고 싶은 게 내 마음인 건지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 건지 이 양자를 조금 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겨도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게 집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린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3가지 방법 말씀드렸던 입 닫는 거, 두 번째로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것, 세 번째 긍정적인 부러움을 활용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솔루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내 아들을 누군가에게 뺏겼다라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을 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사돈댁은 딸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도 진짜 아들이 생겼네요 하면서 사돈댁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봐주겠다는 뜻이구나 해서 감사하다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아들을 새돈따기에 뺏긴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한 번은 제 생일이어서 아들 며느리랑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밥만 급하게 먹더니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다고 저는 다음에 또 보러 오겠대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일인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피하지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이 단합력이 좋아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신혼집이 사돈댁이랑 차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처가 식구들이랑 등산을 갔다 낚시를 갔다 이모네랑 캠핑을 했다 고모네랑 밥 먹으러 갔다 집안 행사마다 안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전화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이는 다른가 봐요. 옆에 딱 끼고 아들처럼 사니까 저희는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결혼하면 사위가 그 집 아들이 된다 하더니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돈댁 메신저 사진 보면 아들 며느리랑 여행한 사진으로 싹 도배를 해놨던데 어쩔 수 없이 아들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네요. 이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 후에 이 아들을 사돈댁에 뺏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요즘 꽤 많이 늘었대요. 아들을 사돈댁에 뺏긴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이 사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아들 눈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뭐 처가에 잘하고 이런 다 좋은데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아이고. 근데 요즘 장가 보낸 아들, 요새 뭐 아들, 딸 할 거 없이 하나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달랑 하나 있는데 이 장가 보낸 엄마들 중에 이 아들이 사실 내 아들로 있을 때와 그 집 사위로 있을 때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참 결혼 후에 아들을 뺏겼다. 이 안사돈의 아들이 된 내 아들.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자, 솔루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은 신대릴사위 트렌드에 적응 중입니다. 대리사위. 신대릴사위야 이게. 그냥 대릴사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 들어 생모의 서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난 아들인데 다른 집 가가지고 마치 다른 집 아들인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본가가 오히려 이군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드님은 적어도 장가간 이후에 처가에서의 적응력은 넘버원입니다. 정말 적응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처가에 들어가서 사위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많고요. 요새 뭐 흔히 말하는 겁나 장모, 엄청나게 무서워서 이거저거 관여하는 장모님들 많아서 사위들도 쩔쩔매기도 하고 실제 요새는 결혼하고 나서 처가에 들어가는 처가살이 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를 낳으면서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처가하고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워낙에 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심지어 처가의 이모의 고모까지 함께 여행 가고 밥 먹을 정도면 이 아들 보통 아들 아닌 겁니다. 적어도 내 아들에 대해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의 사회 적응력은 최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처가 식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막 물과 기름처럼 따라돌면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잘 친화력 좋은 그 처가 식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저도 사실 좀 결혼하고 나서 이 처가 식구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뭐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모님이랑 고모님이랑 뭐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친화력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적응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적응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잘 적응 안 돼요. 나한테만 가르쳐 줄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가 식구들하고 삐걱대고 불협화음 있는 것보다 생존왕이죠. 이게 낫죠. 사이좋게 지내면 또 뭐 좋게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처가랑 잘 지낸다는 얘기는 아내하고도 잘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처가뿐만 아니라 곧 내 아들이 속해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구나. 먼저 이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 요새 신대릴사회, 곧 대릴사회라고 하는 건 그 옛날 시절에
다 크기도 전에 이 집 사위라 생각하고 데려다 일시키고 뭐 이랬던 풍속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생겨난 풍속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는 사위가 된 다음부터 사실상 그 집에 굉장히 옛날 조선시대하고 다르게 충성도를 보이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신대릴사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첫째는 이게 아들의 성향에 맞아서 거기에 적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처가에서 잘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판단한 또 하나의 생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런 새로운 가족 풍속도가 이쪽 집에서는 새로운 가족, 아들을 얻은 것이지만 이쪽 집에서는 또 내 아들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죠. 네. 사연을 주신 분이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지. 신대릴사위. 맞아. 이제는 약간 이런 트렌드가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참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요. 지금부터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자입니다. 심리적 독립 어떤 뜻입니까? 아이고. 이제 이 섭섭함의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지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양상을 보면 안 싸두는 둥지가 오히려 찬 느낌이고요.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빈둥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생겨나면 오히려 내가 상실감을 경험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생겼다 생각이 들어서 손실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며느리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보통 가서 우리가 개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만나서 다 이렇게 섭섭해 이런 얘기하면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아예 기대도 하지 마. 너 아들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너 아들한테 섭섭해서 너도 똑같이 섭섭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야, 너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욕하고 말아. 그냥 주먹욕으로 끝내.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거든요. 네. 근데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아들에게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나이를 먹어도 섭섭함은 나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식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릅니다. 이럴 땐 한 번쯤 우리한테 더 해라, 더 잘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내 마음이 마치 빈 것 같고 그리고 네가 조금 우리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은 좀 하실 맞아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엄마 생일날 하필 그때 처가 식구들랑 1박 2일 여행 갔다 그러면 저 같아도 화나죠. 속 불 끓어요 진짜. 속상하죠. 눈치껏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들? 네, 맞는 말씀. 저도 약간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괜찮건치 하고 좀 지나가거든요. 그래. 근데 이 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이게 섭섭했나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서운하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엄마가 이제 큰맘 먹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들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올까 봐. 뭔가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는 엄마 이해해. 왜 그래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우리 집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 이런 얘기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땐 정말 이 얘기 들으면 알지만 그게 맞지만 눈물 찔끔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또 있을 수 없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 집에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게 맞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다. 우리도 그런 문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에서 내 아들하고의 관계도 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상함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 말씀 한번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모고모까지 생기면서 우리를 나몰라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심리적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심리적 독립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지금은 딸과 그 부부가 지금 네 가족에서 세 가족이 된 거거든요. 그럼 가족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가족의 질적인 측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곧 딸도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딸이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맞아요. 이 고민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심리적 독립, 흔히 우리가 심리적 탯줄을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부부의 일상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아들 없이
지금 지내고 있죠. 이제 딸 없는 시점까지도 가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심리적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건 지금 며느리가 내 아들이 그쪽 안 싸돈 바깥 싸돈 쪽에 잘하는 것처럼 내 며느리가 나에게도 그렇게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딸이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딸이 결혼하게 되면 나도 사위를 보겠죠. 네. 이 사위를 볼 때 그때 아들이 떠나가면서 그 처가와 지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사위와 만끽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기는 한데 사위가 또 안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괜히 그러면 괜히 사위까지 미워집니다. 아직 사위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는 있지만 그 사위가 들어왔을 때 문화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사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문화의 사위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은 지금 내 아들이 그 집 문화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만의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면 좋고 또 사위가 들어왔을 땐 내가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도 얘기해야죠. 야, 내가 아들을 장가 보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너도 나랑도 이렇게 지내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이런 관계로 꼭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어른의 시선이고 어른의 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둘만의 기쁨, 곧 부부 둘만의 기쁨을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심리적 독립의 출발점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연자의 그 어머니도 그 사위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처가 가서 저렇게 나를 노릇하니까 내가 너 보란 듯이 내가 이 사위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이서방 우리 여행 가자. 이서방 우리 뭐 어디 가자. 이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적당히 해줘야 돼. 그렇죠. 이서방이 여기 있잖아. 여기 이서방. 이서방이 여기 있어. 이서방. 네. 이서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네네. 거니까 뭐 어쨌거나 그래도 아들이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뺏긴 것도 아니고 마음을 좀 그럼.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적당히도 하지 말고 네. 그럼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을 했으면 네. 손을 터세요. 신경 쓰지 그래, 이제 말라고요? 다른 가정이 생긴 거야. 인정해주고 근데 보내줘야죠. 이게 거기 자꾸 왈가불가 개입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부 사이가 그냥 별로야. 그러면은 그냥 내 딸의, 내 아들의 오로지 거기에 신경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결혼 이후 4년이 보통 허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때를 신랑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요 4년의 기간이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부간에 새로운 적응하는 4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떠나보낸 이후에 나이든 은퇴한 부부 또 독립한 이 부모들의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시작되는 부부 그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딸이 아직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한데 부부간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는 어떤 원하는 취미가 있었나. 네. 우리에게는 자식 없이 함께 나누는 대화가 어떤 게 있었나 섭섭함을 찾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한 번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부부가 함께 괘씸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올 사위를 생각하면서 한번 논구해 보시고 함께 카페에 들어가시고 적어가면서 섭섭했던 그렇지. 항목들, 새로 원했던 항목들 함께 만들어 가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섭섭함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렇지. 나만의 인생을 새롭게 나이 들었지만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요. 맞아. 내 아이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학교에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군대에 전화하지 마시고. 그래. 네? 좀 중요합니다. 냅두세요, 좀. 알아서 잘 살 수 있게.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주희양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민준 기자 준비한 차 소식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에요?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이 첫 번째 영상은 이게 말이 되나요?입니다. 말이 되나요? 예, 도로를 달리던 중에 차가 아닌 이것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진짜 놀랐다고 말. 하는데 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인데요. 네. 그런데 오른쪽 아, 말이 갓길에 있네. 저 말 두 마리가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갑자기? 저렇게 바로 갑자기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아이고, 되면서 아이고.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고요. 이 사고로 부딪힌 말은 사망하게 됐고 말을 타고 있던 기수도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도 이게 말들은 동물들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달리는 차량 부딪혔으니까 피해가 컸던 거 그러네. 저는 그 말이 그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지금 말이 쓰러진 것도 너무 안타깝고 또 기수가 또 많이 다쳤다니까 이게 그것도 걱정인데.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갑자기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운전자도 살짝 억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사 측도요, 이번 사고에 과실이 없다라면서 이 채무 부존재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기수 측도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말값 1,700만 원에다가 이 기수 전치 16주 치료비 1,2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위자료 1,000만 원까지 해서 3,900만 원에 대해서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1심 소송의 판결이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됐을 걸로 좀 예상되세요? 글쎄 말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영상 보고 100대 0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뭐, 아닌 그거 경우가 아니거든요.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1심 결과는요, 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로 아예 판결이 없다? 나왔습니다. 어머머. 예, 재판부는요, 말이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이 끼어들 거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죠.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네. 같습니다. 기수 측에 이렇게 3,9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이 피해요? 반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이거 저라도 못 피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운전자가 아마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이거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어허. 네. 저도 궁금한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예. 근데 이 말이나 소 이런 동물들이 도로로 다녀도 되는 건지 어허. 좀 그게 궁금해요. 네 바퀴는 네 발이기 때문에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발이기 때문에 네 바퀴 차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말도 이 도로교통법상 차 마가 도로를 다닐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마가 말 맞자예요. 아.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말도 도로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소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랑 똑같이 취급당하지는 않고요. 자전거에 준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다닐 때는 차량 통행을 피해서 우측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인도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자전거와 똑같이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네. 만약에 술 마시고 자전거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음주운전은. 그럼 술 마시고 만약에 말을 타고 가면 음주운전마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술을 먹은 게 아니잖아. 근데 아니, 되게- 기수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수가 먹으면 안 될 것 안 같은데요. 되죠. 운전자가 기준이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문제가 되면 이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술 마시고 말 타면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날 수가 네, 있어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상 뭐 신호 규정이라든가 과속 속도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드물지만 이렇게 영상 보신 것처럼 말과 차량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사례도 가끔 가다 있거든요. 네. 마주와 차주 모두 다 이 사고 위험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타고 이렇게 도로 가는 사진 보니까 헬멧 안 썼던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헬멧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그런 법규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 도로에 보면은 말 타고 이벤트 하는 것도 있고 가끔 저렇게 이렇게 도로에 쓰는데. 말이 나타나니까 쓰긴 써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예, 이거 말 탈 때도 쓰긴 쓰던데 아까 영상 보니까 왜곡 영상이라 그러는지 안 나와서. 안 썼어요. 예,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자동차와 정면 대결입니다. 참 뭘 또 대결하는. 이 한밤중에 자동차 정면으로 대치한 남성이 나타나서요. 운전자가 아연실색했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 새벽 2시경 부산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너 달려, 남성이 달려온다. 갑자기 이렇게 달려오는데요. 왜 그래요?
그래요? 갑자기 차량으로 몸을 던지더니 이 주먹으로 뭐야? 차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이 개성을 지른 남자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요구를 하고요.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합니다. 뭐야? 공포에 질린 운전자와 동승자는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경찰이 잠시 후 도착을 했는데, 하지만 이 행패를 부렸던 남성은요, 경찰이 오기도 전에 저렇게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취했네. 일면식도 없는 어휴, 저 뭐야? 차잖아. 그러니까 운전자와 동승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갑자기 네. 달려와서.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그냥 어떤 앙심을 품고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이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저 같아요. 좀비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운전자도 이 처음 본 남성이라고 하고요. 술에도 좀 취해 있었던 것 많이 같다고 취했어요. 합니다. 예, 운전자와 이 동승자는요, 차를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신체적으로 피해가 있었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가해자 남성과 비슷한 의상차기를 보면 좀 무섭고 또 운전하기 그렇지. 어렵다는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현장에서 사라진 이 남성은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이 운전자는 이 차량을 파손한 남성이 이 죄물손괴 혐의만 받고 있는데 혹시 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뭐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를 느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파손한 그 혐의만 적용이 되는 거군요. 아니 저런 경우에는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 뭐 이런 것도 그 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제가 좀 머리를 많이 굴려봤는데요. 일단 상해죄는 안 돼요. 다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죄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협박죄가 적용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후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말이 하나도 필요 없고 거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킬만 하다면 협박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은 생면부지의 취객이 갑작스럽게 욕설하면서 내리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걸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저거는 그냥 운전자 입장에서 공포 영화죠. 느닷없이 들려 들어가지고 앞유리창을 저랬으면. 근데 저 때는 그 잘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대거리하면 안 되고. 절대 나가면 안 네, 돼요. 문 잠그고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하셨네요, 저거는. 네. 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주차 빌런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뭐 빌런 하면 악당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이 주차 빌런이 이른바 그 악당을 뜻하는 건데 이 비양심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두 칸 차지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네. 주차선을 무시하고 두 칸에 걸쳐서 막무가내로 차를 세운 승용차가 있는데요. 저런 사람 많아. 더 황당한 거는 바로 이 경고문입니다. 이 앞차 유리에 주의, 차주가 성격 파탄자다. 그러니까 차량 이동을 요구하지 말라. 어머, 이렇게 어머. 적혀 있습니다. 뭐야.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고문 때문에 이 누리꾼들이 굉장한 비난을 했었습니다. 저런 경고문 붙여놓으면 협박 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가 있어도 전화하기 두렵다니까요. 저런 경고문 붙여놓으면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주차 막 두 칸씩 이렇게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네. 주차 매너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사유지의 경우에 쓸 수 또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단위를 주차 단위 구획이라고 하고요. 요 주차 단위 구획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 전체 이거를 그냥 주차 구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노상이나 노회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 구획 밖에서 저렇게 벗어나거나 제대로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로에 주차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강제 견인도 할 수 있고 관리자가 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빌라나 아파트 같은 사유지 안에서 주차구획 벗어나서 무단 주차해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거를 강제로 견인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근거 규정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파트에 진짜 주차 공간 부족한데 아파트뿐이 아니죠. 뭐 저 쇼핑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많죠, 뭐. 네. 저렇게 딱 차지해 놓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화나죠. 또 하나 있죠. 자리 맡아 놓는 거. 그것도 정말 참을 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지하철 타보면 꼭 탈 때 가방 던지시는 분들 봤거든요. 저 빈자리로. 그치, 그치. 요즘은 주차장도 이런 경우가 옛날 있다 학교 그래요. 다닐 때 도서관에도 꼭 가방 가방 놓고 놓고 왔어. 맞아요.
맞아요. 자리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하고 왜 컵라면만 먹고 있어.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지난 10일에도 공개된 사례가 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이 주차 공간에다 던져 놓아서 이 사연에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 여성은요, 이 다른 운전자가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욕설까지 해서 빈축을 사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부산에 있는 한 도매시장에서 남편이 주차하러 올 때까지 못 나온다면서 뭐야? 주차 자리에 들어놓았어? 들어누운 여성이 이 주차 알바끼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생각으로 저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들어놓은 건 어떻게 이불이라도 덮어드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워서. 되나요? 아. 땅 좁으니까 주차 공간은 당연히 더 좁아지는 건데, 야, 정말 살다 별별 일이 다 했네요. 네. 진짜.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 뭐 저런 게 그냥 우리 예절이고 뭐 이런 거지 법으로 정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벌금 이래버리고 네.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안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자리를 선점하려고 그 자리에 물건을 놓거나 아니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생겼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좀 규제가 생길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 매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서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매너고 상식인데. 정말 상식이죠. 상식 네. 밖의 자들이에요. 예. 그 무슨 자자인지 아시죠? 상식 밖의 자들입니다. 자, 이번 자동차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그거에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아내 몰래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유부남입니다. 이거 뭐야? 참.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혼외자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자, 어떻게 이해를 된 돕기 일일까요? 위해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주민센터 직원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편과 토끼 같은 두 아이를 키우며 어수선도순 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주민센터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글쎄 저더러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주민센터인데요. 혹시 박수림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수림 씨 축하드립니다. 네? 다둥이 엄마들을 위한 영유아 혜택에 당첨되셨어요. 어머님이 운이 정말 좋으세요. 다둥이 엄마요? 네. 저 애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둘 다 20살 넘은 지가 언젠데 영유아 혜택. 사람을 착각하셨어요. 이상하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박수림 씨 밑으로 아이가 4명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명이요? 어머머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걸 직감한 저는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까무러칠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정말 모르는 아이가 2명이나 더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이 가는 건 남편 한 명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알고 있었어?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모르는 애들 이름이 2이나 있어. 주연이, 희양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아무튼 얘들 내 애들 아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자기야 얘기 좀 해봐봐. 아이고 주연이하고 희양이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애들은 잘못 없어. 그거. 무슨 말이야? 애들이라고? 아니 저 당신이 예상한 대로 다 내 애야. 아니 그 애들이 어떻게 생긴 거야? 미안해. 내가 밖에서 좀 실수 좀 해서 이해해 좀. 실수를 근데 2번씩이나 하냐?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 어쩌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호적에 안 올리면 소송 걸겠다잖아. 소송 잘 걸어게. 아무튼 호적에 올라간 거니까 내가 깔끔하게 다음에 처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목 잡지 마. 나도 힘들어. 그걸 어떻게 처리해? 뭐 지울 거야? 지우기는 지울 거야? 한 번 호적에 올라간 혼외자를 어떻게 지울 거냐고? 답답해 진짜. 희양이하고 뭐 주연이 없애버려!
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믿었던 남편이 혼외자를 2씩이나 낳아서 호적에까지 올렸다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데 호적에 올라간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걔네 다 커서 변호사 될 애들이야. 아 그래? 그럼 다시 나도. 그럼 나 지우지 마. 아니 황당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황당한데.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사연입니다. 이 작성자 여성 A 씨는요, 유부남 B 씨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아서 이 남자 쪽 호적에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호주제가 폐지돼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심지어 A 씨는요, B 씨의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를 올린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합니다. 유부남 B 씨 사이에서 한 명의 혼외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특이하다. 혼외자를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아니 2씩이나 그렇게 낳을 수 있어요. 너무했다 진짜. 이 A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유부남 B 씨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가 생기자 그가 이혼을 하고 오길 바라는 마음에 이 B 씨의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한 겁니다. 어머머. 그로 인해서 A 씨는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서 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또 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소송을 패소하고 난 뒤에도 이 유부남 B 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가다가 둘째 아이까지 낳은 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내연관계 발각되고 소송까지 가고 이러면 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그냥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혼외자가 한 명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 등록부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강제 인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 법률상으로 친자 확인을 발생시킨 것이다 보니까 아내가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임의 인지라 해서 이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기 자녀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 소송은 3개월이나 걸린 이 소송으로 3개월이나 걸린 이 첫째와 달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신고한 지 하루 만에 등록부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친부가 이 아이들 둘째 같은 경우도 직접 신고를 어쨌든 둘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양육비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 B 씨가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A 씨는 양육비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B 씨가 먼저 자신의 등록부에 아이를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A 씨는 이 강제 인지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게 하려고 B 씨가 먼저 선수 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기 뭐 문서에 이제 글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글의 진위는 파악이 된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사실 글의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A 씨가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몇 가지 사진으로 좀 증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A 씨는 이 둘째 아이를 등록하기 위한 이 신고서 작성하는 모습과 친자 검사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와 커플링을 마쳤다고 또 자랑도 하기도 했고요. 현재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 증명서로 떼면 이 혼인관계인 두 사람의 자녀만 나오지만 상세 증명서를 떼면 A 씨와 B 씨가 낳은 이 아이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면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정말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실 A 씨는 오히려 아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본처의 둘째 아이와 자신이 낳은 둘째가 이 3개월 차이밖에 안 낸다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 아내는 혼외자가 한 명만 있는 줄 알고 이 불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외자 한 명은 눈 감아줬지만 2명인 걸 알면 이혼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빨리 이 증명서를 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빨리 이혼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너무 황당한 태도가 당황스럽네요. 좀 그렇지 않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지점. 그러면 본처의 둘째하고 지금 본인 둘째가 이렇게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 한 양반이 왔다 갔다 하신 그러네. 거죠. 바쁘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 부지런하네. 여기에는 유부남 B 씨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좀 한몫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이 A 씨가 아내에게 이 불륜 사실을 밝히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아내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에 유부남 B 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A 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A 씨와의 관계는 끊지 못하고 3개월 뒤에 이 A 씨도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 후 B 씨가 꼭 이혼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꼭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 상처는 이 아이들이 제일 크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은 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속상하지만 일단 법적인 의문들을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혼외자들도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남편 B 씨가 아니라 아내가 뗄 경우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세로 떼면은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법률혼 관계고 남편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법률상 혼인 중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로 추정이 되는 친생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냥 각자 걸 떼더라도 이렇게 상세로 떼면 다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혼의 자녀가 아내의 이 법률상 혼인 관계의 자녀로 등재가 된 이상 그냥 취소해 달라, 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하겠다 이런 요청 가지고는 이게 바뀌지가 않고요. 법원의 판결로만 이 친자관계를 깰 수가 있어요. 친생 부인의 소라든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고 판결을 받아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었네요. 근데 이렇게 둘째 아이를 등록부에 올렸다는 건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죠. 그렇죠. 이 질도 너무 나쁜 게 이 배우자 몰래 인지를 했다는 거는 신뢰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에다가 상속까지도 전부 다 생기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예전에 외도와 걸려서 상간자 소송했는데 또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 행위마다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네. 하늘 3번이고 4번이고 뭐 100번이고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혼 안 하고 계속 소송이 몇 번 걸리면은 이제야 좀 깨달아서 내연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나중에 이런 내연 관계에 대해서 꼭 불법 행위 소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의문인 게 유부남 B 씨가 언젠가 이혼하겠다라고 해놓고 혼외자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거든요. 이것도 좀 물음표예요. 이 양육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건요. 네. 법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이 확정적이고 명시적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부당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위 등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인지 청구하는 대신 양육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효력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걸 변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 뭐 내가 아프다, 뭐 돈이 좀 지금은 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양육비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아이의 맞아.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주 관대하게 그런 변경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사이에서 아이를 2명이나 가진 A 씨와 유부남 그 B 씨 같은 경우는 이 죄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냥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들이 곤란해진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곤란해지는 상황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주희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모가 뭐 사정 변경이나 설령 그런 양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거나 이전의 양육비까지 다 한꺼번에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복잡해질 수 있는 게 이제 상속 문제인데 일단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실체적 진실관계,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게 소송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혼외자인 불륜관계의 자식이 법률상으로 내 친자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리 안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내가. 네. 그럼 친자식들, 진짜 친자식들 입장에서는요. 내 어머니의 재산이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배다른 이 형제, 이복, 동생이 다 가져가게 되는, 이 상속권을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차피 아내의 친자녀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이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형제들 혈액형이라든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 증언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A 씨가 이혼해주겠다는 말 철석같이 믿고 이제 함께 했는데
유부남 B 씨가 이혼을 결국 안 해줘. 그럼 끝까지 어떻게 안 돼요? 일단 그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걸 믿었다고 하더라도 뭐 거짓말을 해서 뭘 묻거나 손해배상 묻거나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도 아니고 이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첩관계잖아요. 네. 아무리 첩이랑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자식을 낳더라도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이라고 하면 재산분할도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중혼적 사실혼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한 가지 예외가 이전의 결혼이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이럴 때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그래도 날씨하고 우리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까지, 내일까지 장맛비가 네. 이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